오늘은 흥선대원군 시기의 통치체제의 재정비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이전 시기인 19세기 세도정치 시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도정치란 어떠한 정치 운영 형태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조선의 19세기 이르게 되면 순조와 헌조왕, 철종 이 순서대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바로 전에 18세기의 임금들이 영조와 정조대에 걸쳐 가지고 탕평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왕위에 오른 순조와 헌종, 철종 때에 이르러 가지고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거나 아니면 철종의 경우에는 강화도에서 일반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을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기, 세도정치 시기 동안 조선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비변사가 완전히 세도 가문에 의해서 장악돼 버리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매관매직, 사고 파는 거죠. 뭘 사고 파냐면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일상화됩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일상화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제도가 아주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쁜 관리들인 탐관 오리들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렇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왜 그들이 탐관 오리가 될 수밖에 없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을 찾아야겠죠. 본전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지방관으로 발령받게 되면 거기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었던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발생한 삼정의 문란.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삼정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말하는데, 첫 번째 전정, 두 번째 군정, 세 번째 환곡을 말합니다. 먼저 전정할 때 전자는 밭전자이죠. 이거는 조선의 대표적인 세금, 농업사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세금이 뭐냐면 바로 토지 세금이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군정, 이거는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군역에 대해서, 군대의 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군역에 대한 군포라고 하는 옷감 징수를 과도하게 해나감으로써 전정과 군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하죠. 한편 환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 쓴 이유가 얘네 두 개는 세금이에요. 원래 세금인데 얘는 세금이 아니죠. 원래 이게는 빈민구휼 정책이에요.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 배고픔에서 구해준다라고 하는 정책. 이거 사실은 세금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사회복지적 의죠. 봄에 보릿고기가 닥치면 먹을 게 상당히 부족해진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대여해 줍니다. 쌀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쌀이 좀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 가을에 갚게 합니다. 그래서 봄에 쌀을 꿔줘서 가을에 갚게 하는 빈민들을 도와주는 정책, 빈민들의 배고픔을 구해주는 정책이 바로 환곡이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시행합니다. 원치 않는데도 무조건 환곡해 가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곡해서 빌려왔는데 이자가 너무너무 빡셉니다. 이자가 급격히 증가하죠. 쌀을 한 가마니 뺏고 왔는데 쌀을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갚아야 된다는 등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원래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인데 과도하게
수취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원래 빈민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정과 군정과 그리고 세금도 아닌 환곡이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삼정이 크게 문란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삼정의 문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농민들이 대대적인 반란, 이른바 밀란을 본격적으로 일으켜나가요. 이때 이렇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밀란들이 19세기 초반에 홍경래난, 그리고 임술년에 발생하였던 농민들의 봉기, 임술 농민봉기. 이거는 참고로 연도는 잠깐 일단 알아둘게요. 1862년 임술 농민봉기와 같은 대대적인 밀란이 발생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한 민심이 크게 떠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죠. 아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렇게까지 왕이 무능력하고 정치권이 백성들을 심각하게 수탈했던 시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끔찍했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졌던 바로 이 시기에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언제?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했던 1862년 바로 다음이었던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1863년에 집권하여서 1873년까지 만 10년 동안 권력을 쥐었다 폈다 했던 인물인데요.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가 벌어질 만큼 세도 정치는 아주 혼란한 정치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1863년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원군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10년 동안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어린 나이에 고종을 왕위에 올린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기왕이면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세도 정권에 의해서 왕권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이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죠. 자, 그렇다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망가진 조선의 정치를 원위치로 바로잡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조선 후기의 권력기구의 중심이었던 비변사, 조선 후기 권력기구의 중심이었던 비변사가 세도 정치 시기 동안 사실상 세도 가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죠. 이것을 해체하고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의정부와 삼군부를 다시 만듭니다. 부활시키죠. 이 의정부는 본래 행정 운영의 중심기구 역할을 했고, 한편 삼군부는 군사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인데, 이 행정과 군사 역할을 담당하는 의정부와 삼군부를 각각 분리시켜서 부활시키죠. 왜냐? 그동안 비변사는 행정과 군사 기능을 모두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권력기구로서 이것을 세도 정권이 장악을 함으로써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였죠. 이걸 없애버리고 행정과 군사를 분리시킴으로써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 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자, 권력구조 면에서 한 곳에 쏠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원래의 권력기구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이 통치체제를 재정비시키죠. 재정비시키는 것을 무엇으로서 규정짓냐면 법률로서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그 경국대전을 회통시킴으로써, 경국대전의 추가 에디션이죠. 이 대전 회통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무엇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강화? 세도 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강화가 아니겠죠. 그렇죠. 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강화의 방향으로 통치체제를 재정비합니다. 한편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 동안 농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됐던 것은 전정과 군정과
환곡이 문란해진 부분이 있었죠. 자,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를 각각 시행하는데요.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이 세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먼저 전정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 농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갑니다. 마구잡이로 걷어가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뜯기면서 수탈당하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예 면제받는 몰지각한 계층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었던 양반지주들은 전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합니다. 일종의 조세포탈이죠. 또 양반들이 뭘 하냐면 토지조사 사업이 나오면, 자, 토지조사를 왜 하죠? 어느 동네, 강동구 상일동에 땅이 몇 평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거기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토지를 조사하러 나왔을 때 자기 땅을 숨겨버립니다. 토지조사에 등록시키지 않는 거죠. 토지장부에 누락을 시켜버림으로써 세금을 아예 면제하고 포탈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뭐냐면 양전을 합니다. 양전이 뭐냐? 방금 얘기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강동구 상일동에, 광진구 구이동에 농경지가 몇 평이 있는지, 과수원이 몇 평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이제 양반들이 몰래 숨겨놓았던 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결이라고 합니다. 은결. 이거를 다 찾아냅니다. 숨을 은자, 토지 결자. 숨어있는 토지를 다 색출, 찾아내가지고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농민들만 엄청난 전세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전세, 즉 토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전정에 대한 부담을 양반과 농민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대대적인 양전 사업을 전개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정의 문란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호포제. 자, 조선시대에는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세금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라 그래서 이 옷감을 말하는 거죠. 군포라는 옷감을 내면 뭐 1년 정도의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군포를 누구한테 더 걷느냐? 농민들한테 더 걷습니다. 양반들은 군대 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군포를 내지 않죠. 이 군포의 부담이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이런 아이들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이중 삼중이 되고 있었는데요. 호포제. 호가 무슨 호자냐면 지포자입니다. 그리고 포자는 무슨 포자냐면 옷감 포자, 군포. 그러면 포를 걷어들이는 단위가 뭐냐면, 원래 군포는 모든 사람마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걷었는데, 호는 집집마다 포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집집마다 걷는다는 것은 어떤 호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반들의 집, 양반호, 그 다음에 상민호, 관계없이 똑같이 다 군포를 걷어가요. 그럼으로써 군포의 수입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호포제였죠. 근데 누가 되게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겠니? 양반들이 되게 싫어하죠. 양반들이 왜 싫어할까요? 쌍놈들하고 우리 양반들하고 똑같은 취급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양반들이 이 호포제 시행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내재되어 가죠. 한편 사창제. 원래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환곡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하는 아주 나쁜 탐관놀이들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흥선대원군이 보기엔 이 정부 관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같이 매관매주고 돈 주고 관직을 산 놈들이라서 이놈의 새끼들이 뭔 짓을 또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환곡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대신에 사창, 이건 뭐냐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있는 여유가 있고 다음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지주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른바 민간 차원에서, 만간이 아니구나. 자, 민간 차원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구휼 제도를 운영했으니 이걸 사창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곡은 국가가 주도하는 빈민 구휼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창은 민간 차원에서 주도됐던
빈민구율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빈민구율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버렸던 것이 사창제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양전사업을 통해서 전정의 문란을 해결, 호포제를 통해서 군정의 문란을 해결, 그 다음에 사창제를 통해서 환곡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럼으로써 민심을 크게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고종이 다스리는 조선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흥선대원군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삼정의 문란이 쉽게 해결됐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현실 정치가 그렇게 이상만 가지고 제도만 가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었겠죠. 한편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 학교이죠. 이 조선에 있어서 서원은 특히 이 임진왜란 이후에 서원은 특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 붕당의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아주 더러운 모습을 좀 봤어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붕당의 힘에 의해서 좌지되고 또한 일부 세도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특정한 붕당 혹은 특정한 가문들의 근거지를 없애버린다. 전국에 47곳, 47곳만 남겨놓고 나머지 수백 곳의 서원들을 다 통째로 날려버림으로써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근거지를 다 제거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서원이 옛날부터 서원은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는 되게 장려됐던 학교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서원이라는 학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토지도 주고 그다음에 많은 노비도 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세도 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농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서원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는 되게 좋아하고 누구는 되게 싫어했겠네. 누구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한편 누구는 싫어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양반들은 또 엄청나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 마지막으로 경복궁 중건.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 조선의 가장 중요한 메인 팰리스이죠. 그걸 우리는 한자로 정궁, 발을 정자, 궁궐 궁자, 정궁이라고 하는데 이 정궁이 언제 불타서 사라져버리냐면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략에 그때 불타서 사라졌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상징과 같은 경복궁을 중건, 거듭 중자, 세울 건자, 이미 세워졌던 경복궁을 다시 거듭 세움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건 좋은데 경복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궁궐을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당장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일단 원납전. 화면이 사라져 버렸어요. 화면 다시 나타나. 짠! 아이고, 화면이 다시 돌아왔네요. 자, 경복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 중에 원납전이라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원납전이란 한자 그대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원에서 납부한다. 뭘 말하는 걸까요? 도네이션 하는 거, 즉 기부금을 말하는 거죠. 자, 일종의 기부금인데 이거 누구한테 주로 기부금 받을까요? 없는 사람 낼 돈이 없어요. 누구?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들한테 원납전, 야,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는데 니네 막 기부하고 싶지 않니? 그래가지고 원납전을 강요하죠. 강제로 징수합니다. 양반들의 불만이 커져요. 또 뭐 흥선대원군 하는 거 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까지 강제로 걷어가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또 커져갑니다. 한편 당백전,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화폐는 상평통보죠. 조선을 대표하는 화폐인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당백전은 뭐냐면 100배에 해당되는 화폐입니다. 100배에 해당되는 화폐. 상평통보가 제일 많이 유통되는 화폐라면 상평통보 가치의 100배에 해당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 화폐겠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제일 많이 유통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정부 사업을 벌이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100만 원짜리 화폐를 발행한 것과 똑같은 거죠. 문제는 100만 원짜리 화폐를 조금 발행한 게 아니라 아주 남발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행시켜버리죠. 자, 어떤 현상 벌어질까요? 갑자기 시중에 고액권이 풀려가지고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따라 가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대개 물가는 어떻게 되는 현상?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아주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네들 두 개를 정리할 것은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폐예요. 상평통보 100배에 해당되는 화폐인데 이건 화폐인가요? 이건 화폐는 아니죠. 아까 뭐라고? 기부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부금. 그다음에 당백전은 화폐인데 고액 화폐이다. 같은 전자를 쓰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원납전, 당백전 등을 발행해가지고 경복궁 중건에 많은 비용을 들였으면 이번에는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단순히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엔 뭐 또 필요하냐면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좋고 두껍고 그다음에 아주 큰 나무들이 많이 필요하죠. 나무들 어디 가서 구할까요? 인도네시아 가서 수입하면 좋을 텐데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역 거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양반들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묘지림,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묘지림, 이 조상들의 묘들을 큰 숲을 이루어가지고 관리해왔죠. 여기서 벌목, 나무를 베다가 경복궁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양반 사대부들한테 꽤나 큰 반발을 일으켰죠. 조상들의 묘에 있는 나무를 베간다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양반들 반발하는 얘기만 주로 많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반발하지 않느냐? 농민들도 반발합니다. 왜?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열정페이를 해야 했거든요.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경복궁 중건에 동원되면서 농민들도 상당히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자, 정리하자면 흥선대원군은 먼저 대내적으로는 세도정치 안녕하면서 왕권을 강력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기구를 재편했고 이것을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으로 뒷받침했으며 농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의 기반을 축소시켜버리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세웠다. 이 과정에서 양반들이 꽤나 많이 반발하죠. 어떤 거 할 때마다 호포제 싫어요. 서원 정리 싫어요.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양반 묘지림 벌목 싫어요. 방금 전에 지웠던 또 양반들 싫어했던 거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 이런 거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발했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적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란 말 뜻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거부하는 거죠. 안 돼, no, 싫어. 무엇에 대해서? 통상하는 건 뭐죠? 트레이드, 무역하는 거죠. 수교하는 건 뭐죠?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무역 거래를 하고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 안 해 라고 하는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누가 무역을 요청해 왔죠? 누가 외교 관계를 맺자고 달려오나요? 흔히 말하는 서양 오랑캐죠. 우리나라의 서양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와서 본격적인 서양인들과의 컨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인 19세기 중반을 전후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양선이라고 하죠. 이양선, 한자어네요. 이것도 뜻이 뭘까요? 이양선. 이자는 다를 이자, 디퍼런트합니다. 양은 무슨 양자냐면 모양 양자. 서양할 때 양자가 아니에요. 모양 양자. 그래서 이양선이란 different shape ship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봤던 흔한 배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we want to trade with you. 이때 흥선군의 대답은 no 였던 거죠.
자, 구체적인 사건들 몇 가지 알아볼게요. 1866년에 이르게 되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배입니다. 미국배였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왔으면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까요? 그렇죠?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도착한 다음에 얘들이 영어로 뭐라고 Hi everybody, I'm American 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평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쟤들은 뭐니? 뭐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생각할 무렵쯤에 얘네가 자기네가 통상을 요구하는데 나 너희들과 무역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평양 군민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거기서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를 부려가지고 쉣!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얘네가 재수없게도 배를 돌리다 말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 강변에 배가 딱 걸려버리고 말아요. no!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빡친 평양 사람들이 뭐 하고 몰려들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사건이 미국한테는 꽤 큰 자존심의 상처가 됐었나 봐요. 나중에 미국이 이거를 핑계로 해서 쳐들어오죠. 그게 언제니? 1871년 신미양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를 핑계로 해가지고 신미양요를 나중에 이렇게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한편 같은 해 1866년에 이때가 병인년이에요. 1866년은 병인년인데 병인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적인 박해를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신부들 여러 명이 죽어요. 이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가운데 크리스트교 교인들을 잡아다가 목을 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신부도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린 사건이죠. 흥선대원군은 크리스트교를 되게 싫어했나 봐요. 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흥선대원군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 특히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하고 되도록이면 그들과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북쪽에서 러시아가 밀고 내려온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흥선대원군은 저 러시아,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힘만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도움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프랑스 선교사들과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걔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니네 저 베이징에 있는 니네 프랑스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니네 군대를 좀 동원할 수 없겠니? 니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러시아 막을 수 있으면 우리 참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라고 하니까 프랑스 애들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흥선대원군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무엇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트교의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프랑스 신부들이 베이징에 연락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요구하냐면 크리스트교의 포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건 나중. 일단 러시아 좀 물리쳐줘봐 라고 하는데 관계가 틀어지죠. 흥선대원군이 요구한 대로 프랑스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않자 흥선대원군이 빡이 쳐가지고 본보기로 프랑스 신부들을 대표로 하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버리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에서 매우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866년 병인년에 양요, 뜻이 뭐냐면 서양인들이 소유 사태를 일으켰다. 서양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뜻이죠. 병인년에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본격적인 약탈을 감행해 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강화도로 들어오죠. 자, 이때 1866년에 강화도로 들어온 프랑스 군대는 강화읍을 가볍게 점령해버리는데요. 이 와중에 조선군들은 또 아주 격렬하게 프랑스 군대의 공격에 맞서서 용감히 싸워서 프랑스 군대와 아주 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그리고 이곳 정족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군 양원수 장군은 프랑스군을 맞이하여 아주 용감히 장렬히 싸우죠. 사실은 좀 역부족이었어요. 역부족이었던 조선군을 물리치고 프랑스 군대가 강화읍을 점령한 가운데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돌아갈까? 라고 이 군대를 빼는 과정에서 강화읍 내에 아주 삐까뻔쩍한 건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규장각 건물이었죠.
규장각은 뭐 하는 곳이냐면 조선의 왕실 도서관이죠. 근데 왕실 도서관이 원래 어디냐면 창덕궁 안에 있어요. 창덕궁 안에 있는데 혹시 불타면 이건 완전 폭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서관을 백업시켜 놓기 위해서 똑같은 복사본들을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을 털었는데, 습격을 했는데, 안에 가봤더니 자기들은 난생 처음 보는 완전 고급진 책들이 되게 가득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표지가 다 비단이고 안에 막 코팅되어 있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리고 총천연색으로 완전 컬러풀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뭐 대충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책이야. 내용은 몰라. 근데 그래서 이 외교장각에 있었던 도서 상당수를 프랑스 배에 싣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프랑스 군대가 이것을 갖고 들어간 다음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책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하 수장고에 처박아 놨던 것을 1860년대 우리나라 학자가 발견하게 되죠. 이게 조선의 왕실의 주요 행사 등을 기록했던 그런 의궤라고 하는 문서 기록물인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정부에 이것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것을 계속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결국 돌려주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켜 준 것은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영구 임대 형태로 여전히 소유권은 프랑스 정부에게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임대, 즉 빌려왔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현재 이것을 국내에 반환을 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우리는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평양 군부대에서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1868년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한테 돈을 대주고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독일 사람이었던 오페르트를 시켜가지고 어떤 무덤을 도굴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에게 계속 통상수교를 요구하는데 조선이 계속 통상수교를 거부하니까 어떤 무덤을 도굴하는데, 누구의 무덤을 도굴함으로써 도발을 하냐면 바로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밤새도록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고 온갖 국기로 두들겨 봤습니다만 이게 석회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것을 무덤 위에 입혀놨기 때문에 이게 무덤을 도굴할 수가 없던 거죠. 새벽녘에 겨우겨우 도망갑니다. 근데 뭐 도굴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흥선대원군이 아주 매우 화가 나겠죠. 이런 독일 놈이, 뒤에 미국, 이런 미국 놈이 새끼들이라고 하는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고를 칩니다. 1871년 신민년에 다시 서양인들의 소유사태, 양요를 일으키는 거죠. 1871년 신민년에 강화도로 침략을 감행한 미군은 이곳 초지진으로 쳐들어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성보로 쳐들어가죠. 당시 미군은 콜로라도호라고 하는 배를 앞세우고 강화도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강화도에서 벌어졌던 광성보 전투, 초지진 전투의 과정에서, 특히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은 대부분 전사했지만 미군은 겨우 2명밖에 사망하지 않는 엄청난 열세로 패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광성보 전투 이후에 이제 쓰러졌던 조선군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병력 대부분이 전멸하는 그런 패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성보를 지키고 있었던 어지연 장군을 상징하고 있었던 장군의 깃발마저 빼앗기고 미군은 그 장군의 깃발을 미국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신미양요 당시에 광성보에서 미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어지연 장군의 깃발 수작이입니다. 숫자는 장수 할 때 숫자인 거죠. 당시 이 수작이는 미군 콜로라도호에 실려가지고 미국으로 실려갔고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일종의 미국이 자기들의 전투의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보관을 했고, 우리 측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전쟁의 패배에 대한 어떤 그 굴욕적인 결과물이었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다가 수자기의 반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습니다만 미국은 이것의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10여 년 전에 소유권을 돌려받는 대신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이 수자기를 한국으로 들여오게 합의를 보았고, 현재
강화도에 이 박물관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서 현재 보관 중인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신미양요 1871년 미국이 쳐들어왔죠. 이 두 차례에 걸친 양요를 거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을까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71년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본격적으로 건립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전국 곳곳에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란 화의를 배척하는 비석, 즉 서양 오랑캐들과는 일체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서양 오랑캐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나라의 원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을 전국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서양 문물의 수용을 일체히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양인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상당히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때 이들의 통상수교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조금이라도 더 시대의 대세인 무엇을 수용했을 텐데 서양의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본격적인 근대화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서양의 문물이 수입되는 것이 어떻게 됐다? 지연되었다, 늦춰졌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1863년에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 태도 정치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한편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대표되고 있었던 프랑스, 미국 등의 군사적인 침략에 맞서서 너희들과 통상수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흥선대원군이 가졌던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정책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고종이 친정을 한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자리에 그대로 서양의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양과 손을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른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